자, 이제 28번째 수업 시작을 해볼게요. 28번째 수업. 근데 시작하기 전에 맨날 진짜 너무 죄송한 건데, 그 양해를 또 구해야 될 게 생겼어요. 일단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윗집 강아지가, 또 짖고 있어요. 그래서 짖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윗집 강아지 말고 제가 여기 아는 분이 뉴욕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로 잠깐 한 두세 달 여기 이사 오셨는데, 그분의 집 강아지가 지금 저희 집에 또 와 있어요. 또 와 있어요. 그분이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보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또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강아지가 착해요. 그래서 막 크게 짖는 일은 없는데 아무튼 몸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얘가 기운이 없네.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 방에 강아지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얘가 짖을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양을 해주세요. 제가 막 너무 심하게 짖는다 그러면 바깥으로 강의 중단하고 바깥으로 내뺄게요. 이제 어쨌든 아무튼 28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근데 얘가 되게 순해가지고 제가 순해가지고 짖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진행할게요. 자, 273쪽 끝정리 94 정보공개법상 이제 불복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줄기름 정리 보시면 이제 정보공개법상 불복 절차 읽어볼게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어떤 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싫다 라고 하면 이걸 갖다 전부 거부처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안 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주긴 줬는데 일부만 주거나, 이걸 갖다 일부만 줬다는 건 반대로 일부는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거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부작위하거나. 그래서 이 경우 모두 싸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부작위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 세 가지 구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의 신청을 거쳐야 한다든가, 행정소송을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이의 신청을 거쳐야 한다든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선택적으로 자신에게 더 편리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됐죠? 이제 사실은 이건 조금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각종 구제 수단들 중에서 가장 공정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법관들이 가장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송은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얘는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항상 그 공정성에 있어서는 가장 공정하게,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게 재판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얘가 그러니까 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구제에 있어서 되게 신속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갖고 꼭 행정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 수단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정보공개법상 불복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공개해주세요 싫어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개해주셔니까 그래 라고 해서 공개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삼각구돌 때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제3자의 공개 청구가 있어가지고, 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공공기관에 공개를 했는데 얘가 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공개 청구권자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피해를 보죠.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제가 싸울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서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각각 뭐 이의신청 막 7일, 3일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들 했던 거죠. 됐고, 자 이제 274쪽 가셔서 넘기면 여기 보면 18조 이의신청, 19조 행정심판, 20조 그 행정소송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기본 강의 때 했던 건데 이제 혼자 보세요. 다 중요한 것들이죠. 미술군 때까지 다 체크하셔가지고 혼자 보세요. 네, 보셔야 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관련 지문 정리 계속 274쪽 가셔서 보시면, 자 2번 질문 볼게요. 공공기관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비공개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공개 난 보여주지 않겠어 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면 포인트가 문서로 통지해야 된대요. 얘가 원래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도로 거부는 할 수 없어요. 복습 거부하는 거 말고, 청구권자가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로도 가능하죠. 청구권자가 청구할 때는. 근데 공공기관이 안 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문서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조문이 있었나 보다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최신 판례로 뭐가 나왔냐면 비공개 결정을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어떻게? 행정소송의 재판 기록의 일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는 이 법원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자의 입장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일부로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행정법원에 네가 갖고 있는 재판 기록을 좀 공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
공개 청구를 당한 객체가 된 거죠. 이 상황에서는 법원이.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법원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법원이 그걸 전자문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 문제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없다. 이렇게 한 사건인데 요게 기출됐으니까 기억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넘기면 275쪽에 9번 지금 볼까요? 275쪽에 네, 강아지 착하죠? 지금 이렇게 옆에서 바로 옆에서 자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자고 있어요. 잘. 자, 9번 좀 볼게요. 자,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어떤 것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돼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자, 그럼 일단 정보공개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청구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되냐?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그 청구권자가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증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그 정보 보유 관리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개해. 물론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이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증명해야 되냐? 청구권자가,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구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다만 그 정보 공개를 구하는 자는 국민이죠. 그리고 이 정보 공개 제도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실하게 있을 것을 너는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너는 그걸 보유 관리하고 있을 걸 증명할 것을 요구하진 않고 다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입증의 정도를 완화해주고 있어요. 좀 쉽게.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원래 기본 강의 때도 했던 거인데 원래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원래 나올 것이 나온 거예요. 됐고. 그래서 틀린 사람은 없죠,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자 11번 질문 보시면 얘가 이제 삼각구도에 대한 건데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다 끌어모았죠. 자 아는 얘기지만 복습을 해볼게요.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보공개 청구가 제가 공공기관이에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보가 제3자랑 관련됐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지체 없이, 그죠? 공공기관은 언제나 뭘 할 때 지체 없이를 의무로 부과받아요. 삼각구도에서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통지해야 게 무슨 말이야? 야, 너랑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어 라는 걸 제3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자, 이 사람은 그 제3자요.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이 3일 이내 저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삼각구도니까 3일 이내, 제3자니까 3일 이내 이렇게 외워요. 그때 이거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4일이다 하더라도 논리 필연적으로 이상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3일이라고 돼 있다.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제3자가 됐어요. 제3자인데 공공기관이 저한테 야, 너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다. 공개 청구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하든가 말든가 나는 관심 없어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할 때는 며칠 내에 하려? 3일 내에 하라고 규정이 있다. 됐죠? 네. 그 다음 3번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3자예요. 제3자가 공공기관한테 야 공개하지 말아줘. 그거 나와 관련된 거잖아 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그것에 구속돼 가지고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여전히 그때에도 그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없으면 공개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공개 결정을 해야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려면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분명히 밝혀가지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대요. 누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때에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 뭘 밝히래요? 공개 결정 이유. 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가? 네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며칠 날 공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공개 결정을 한다는 게 바로 그냥 확 공개한다 이 소리가 아니라 공개하겠어. 근데 다음 달 1일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것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며칠 날 공개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공공기관 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식 판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자도 세 가지 구제수단을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이의신청은 며칠 내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공개하겠다라는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저는 이제 7일 이내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3이랑 7이랑 합치면 10이 되죠? 그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3일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7일이다. 일주일.
그다음 5번 공공기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미니멈 30일 사이의 간격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걸 지체 없이 통지하죠. 제3자에게. 그럼 통지한 날에 공개 결정일로부터 그다음에 공개 실제로 집행하는 날 사이 미니멈 30일의 간격을 둬야 된대요. 왜? 그 사이에 국민이 불복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시간을 주는 거죠. 기회를 한다. 그리고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외워요? 제3자니까 30일 저는 그냥 또 이렇게 외워요. 제3자 삼각구도니까 30일, 30일, 그러니까 공공기관 언제나 지체 없이 국민은 30일, 7일, 31일, 3일, 7일, 30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에 잠깐만요. 자, 12번 가볼게요. 276쪽이요. 갑은 행정청 A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을과 관련 있는 정보를 사본 교배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갑이 청구를 했는데 그게 을이랑 관련이 있대요. 제3자와 관련돼 있다. 이때 A가 누구예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정보의 주체인 을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을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했을 때 그때 그것만을 이유로 A가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된다. 이게 오선지로 그렇게 깔렸었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얽어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선지로 나왔어요. 어떻게?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면 공공기관은 공개할 수 없다. X죠?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할 수 있어요. 됐고 그다음에 13번 혼자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들어볼게요. 자 2절 개인정보보호법 끝장내기 95.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2011년이 뭐라는 거야? 죄송해요. 2020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개인정보보호법 조문의 거의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절반 정도의 양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 중에서 바뀐 것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자 이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자 여기 주요 개념정 1번에 보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근데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말인데 뭐냐면 과거에는 이 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만을 규율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 행정청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의 영역으로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얘가 행정법의 영역에서 다뤄졌던 게 그것 때문인 거죠. 헌법 시간에는 이제 공무원 헌법에서는 다룬지 안 다룬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원래는 얘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는 헌법의 영역이었거든요. 헌법의 영역이었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행정과 국민 사이의 관계의 문제였기 때문에 행정법의 영역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이 법 이름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변경하면서 지금은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바뀔 때에도 이미 말이 많았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청과 국민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니까 행정법의 영역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2011년 이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법이라고 보지 않으시는 분도 많았고 행정법 책에 아예 쓰지 않으시는 분도 많았고 그리고 이젠 얘 빼버려야 돼 라는 논의 자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출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라는 제3편 파트에서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을 때 출제 비중이 한 2대1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출제 비중이 떨어졌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제 더더더욱 약간 이게 왜 행정법이야?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들 정도로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자 대대적으로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고 개인정보보호법 분량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자 저는 요렇게까지만 대응하시면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자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현행법상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요. 거기에서 기존의 기출 지문들은 첫 번째로 기존에 기출 지문이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두 번째 개정이 된 내용들 중에서 기존의 기출이 되진 않았지만 이거는 참 좀 특수하다. 이건 꼭 행정법
그러니까 행정 주체와 아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과 행정부랑 국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뭔가 좀 재미있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개정이다라고 싶은 만한 것 개정이다 싶은 것들 그것들 한 두세 개 정도만 추가적으로 더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이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져가지고 기존 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에 거의 한 50%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분량이 이제 150%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 많아졌어요, 분량이.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 얘가 행정법의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조차 논란이 있었다고요. 논란이 있어서요. 그럴 때, 자,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 행정법 영역에서 얘가 출제가 되어 왔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된다고요? 첫 번째, 기출지문, 기존에 존재해왔던 기출지문 정도, 그리고 이미 출제가 된 영역인데 법이 개정됐다라면 그 정도까진 추가해서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법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전혀 행정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 치더라도 조금 개인정보보호법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법이 좀 담고 있는 특수하고 의미 있는 것들 그걸 쫙 담고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그냥 약간 재미있는 정도 그것들 의미심장한 거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설사 출제가 그 밖에서 된다 하더라도 수험생의 입장에선 출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은 벗어나지 말자고요.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도 이미 충분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좀 될 만한 것들이 있죠. 그것까지 추가해서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분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출제원이 각 잡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그냥 틀려라 라는 취지에서 그냥 출제를 하면 우리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고 조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얘는 그 출제의 중요성이 떨어져요. 행정법의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만 하자고요? 기출 지문 그 다음에 이미 출제가 되었는데 그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까지 개정된 것까지 반영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오버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도 과도한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조금 의미심장한 것들 몇 개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 출제를 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그냥 감수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됐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보니 불을 안 켜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밝게 상관없죠? 네, 그냥 불 안 켜고 그냥 강의할게요. 자, 됐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끝장내 95 보면 개인정보법 역시 정보공개법처럼 자 특히 이제 4번 강의하고 싶은데 4번 보시면 그냥 다 할까요? 얼마 안 되니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요개념 정리 2번 276쪽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련된 각종 행위들을 처리라 정의하고 아는 거죠.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고 이걸 위반하면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는데 처리했다. 그러면 그걸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 과징금 부과하거나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죠. 처리가 뭔데? 각종 건드리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해졌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하면서 요 부분을 건드렸어요. 정보공개법처럼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두 개의 위원회가 뭐냐면 넘기면 277쪽이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 두 개를 만들면서 얘는 안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근데 얘는 건드렸어요. 대대적으로 권한을 엄청 많이 부여하면서 얘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옮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차이는 뭐냐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뭐 하는 거겠어요?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분쟁이 벌어졌다. 기본 강의 때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 사실 최근에 없어졌죠, 그죠? 싸이월드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그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됐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막 들어오고 막 하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법원에 가기 전에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말 그대로 그거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뭐냐면 이제 갈수록 개인정보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저는 맨 처음 제가 법을 공부할 때는 진짜 오래됐죠. 맨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뭐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해졌는데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집에서 핸드폰으로 결제하죠. 핸드폰을 결제하고 가입하고 맨날 그 짓을 하죠. 근데 그리고 막 맨날 이제 뭐 쿠팡, 아마존 한국은 별로 안 쓰는데 쿠팡 쓰시잖아요, 그죠? 쿠팡 또 그다음 또 뭐 있죠? 마켓컬리 막 이런 거 맨날 쓰시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하고 그다음 핸드폰 그 카카오 게임 막 이거 사용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핸드폰으로 계속 그 모바일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처리하는 것을 막 동의하고 이 짓을 맨날 한다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뭔가 법틱한 행동들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가장 법틱한 행동들이 뭐였냐면 가게에 가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파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게에 가서 물건을 돈 주고 사고 이게 다 뭐죠? 매매 계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 일반 국민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법틱한 행동들이 그 법틱이라는 게 되게 비속어인데 아무튼 법 같은 거 행동이 매매 계약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하는 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회 하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어떻게 임명하는가? 국무총리 지금 대통령이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에는 막 대법원장, 그 다음에 또 막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 총장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리고 또 소속은 국무총리고 요거 맨날 나오죠. 3년. 그러니까 임기가 3년이고 1차에 하나 연임이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6년까지 맥시멈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까지 중요하다. 그다음 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217쪽에 5번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수집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경우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법조문은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건들 수가 있는데 기본 강의 때 뭐라고 하죠? 예, 동의는 언제나 들어가고 그다음 동의 말고도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라는 정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다시 동의는 언제나 들어가고 그다음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동의가 첫 번째 하나 언제나 들어가고 동의 없는 경우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경우들이 더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자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딱 이렇게까지만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집 이용 제한이 이렇게 있는데 수집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1, 2, 3, 4, 5, 6호 말고도 특례를 만들고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또 특례를 만들어가지고 법이 지금 복잡해졌고 그다음 특히 예의 경우에는 이건 거의 헌법의 영역이에요. 헌법의 영역? 헌법도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되게 법이 그래서 규율하는 범위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자 제가 수험생이면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은데 수험생이면 아 그냥 이런 것이 있다.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특례를 둬가지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더 추가했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뭐 수집 이용 제한 특례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그러니까 암호화 처리했다. 그러면 그때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조문까지 정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1, 2, 3, 4, 5, 6호까지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제한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유출의 불이익이 발생한지 여부, 암호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암호화해가지고 안전성 확보에 여기 어디 갔냐? 왜 저기 밑으로 오지? 암호화해가지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 그러면은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특례 주규정을 두었고 얘를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만 특례를 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래서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때는 너무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기출지문이 여기까지는 조금 깊이 있게 들어와서 다뤄보자면 뭐가 있냐면 자 수집 이용 제한이 있죠. 15조 1항이 규정하고 있어요. 1, 2, 3, 4, 5, 6호가 있죠. 그런데 자 4호랑 6호는 조금 봐줄까요? 자 다시 수집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6가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6가지는 뭐냐면 동의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의 말고도 뭐 몇 가지 더 그냥 그 정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몇 가지 더가 이렇게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4호랑 6호를 조금 봐두시겠어요? 보시면 4호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정보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면 불가피하게 혹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뭐래요? 동의가 아니지만 동의가 없어도 이 경우에는 그냥 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딱 봐도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딱 봐도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개인정보 처리자를 보호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동의가 없어도 쓸 수 있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호와 6호가 그래요. 그래서 4호랑 6호 둘 다 사실은 뭐냐면 개인정보 그러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 수집과 이용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규정이 4호랑 6호라고요. 근데 어쩌라고? 근데 자 이제 17조 1항 여기 볼게요. 자기가 적법하게 취득한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개인정보 처리자요. 자기가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공유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주거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예외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면 허용이 되는데 첫 번째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받았고 그 다음에 2, 3, 5라고 말하고 있죠. 2, 3, 5 15조 1항 2호, 3호, 5호 그러니까 왜 1호는 왜 빠지냐면 1호는 동의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규정을 박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호는 갖다 쓸 필요 없고 근데 2, 3, 5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조 1, 2, 3, 4, 5, 6이 있는데 1은 동의니까 뺀 거고 2, 3, 5니까 뭐가 빠져요? 4호랑 6호가 빠지죠. 맞죠? 근데 4호랑 6호는 뭐냐면 정보 주체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수집과 이용은 가능하지만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주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 이상은 딱 느낌을 막연하게 어디까지만 가지시면 되냐면 다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동의가 있는 경우만 말고 추가로 뭐가 더 있더라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 39조의 3 제2항 3호 이게 나왔는데 39조의 3 제2항 2호 3호가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여기는 다시 제3자 제공에 대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포기하자고요 우리가. 이거는 행정법의 영역도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있다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기면 그 다음에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건 1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거기 이해되시죠?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그 처리를 유형화하면서 처리는 예를 들어서 수집 이용일 때, 제3자 제공일 때, 수집 목적에 이용할 때, 수집 목적에 제3자 제공일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각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첫 번째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동의 말고도 뭐 추가적으로 알파 플러스 알파 더 그냥 요 정도가 있다고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강의하고 싶은 18조 2항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여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취득한 목적 외의 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이때는 또 된다라는 거죠. 혹은 자기가 취득한 목적 외의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제공이랑은 조금 다르죠. 제3자에게 줄 때는 취득한 목적 내에서 주는 건데 그거 말고 취득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가 쓸 수 있게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도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너무 많죠. 이렇게 막 범죄 수사 목적으로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눈으로 그냥 한번 그러니까 7, 8호 정도 제 생각에는
한 6, 7, 8 정도 재밌을 것 같은데 6, 7, 8 정도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6, 7, 8 정도 봐주시고 근데 아무튼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시고 어디까지만 아시면 되냐면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추가로 뭐 더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 보면 2호에 보면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얘는 언제나 되겠죠. 당연한 걸 그냥 박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떠한 처리이든 어떠한 유형의 처리든 그냥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다만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특례를 또 두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몰라도 돼요. 예, 몰라도 된다. 저도 그냥 몰라요. 예, 이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험생이면 그리고 수험생이 혹시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워도 머리에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머리에 안 남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가성비가 똥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공부하지 않아요. 제가 수험생이면. 그 다음에 뭐 제공받은 자의 수집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자 이건 또 19조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개인정보를 맨 처음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겠죠? 있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그 다른 사람이 그거를 또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또 제3자에게 또 주는 경우 그거에 대한 건데 여기는 이제 딱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뭐 동의를 받거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규정한 경우 딱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죠. 그다음 자 민감 정보 처리, 고유식별 정보 처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중요한데 얘네 둘은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죠. 어떻게 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의, 그러니까 별도 동의를 받거나 그다음 법령 규정하고 있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다.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래 고유식별 정보의 일종인데 너무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정을 더 두었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얘는 법률 동의가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고유식별 정보랑 민감 정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법률 동의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법령 동의, 법령과 동의, 그러니까 법령 동의 이렇게 법규 명령까지 포함해가지고 법령 동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주민등록번호 처리는요 동의가 없어요. 다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동의가 없고, 그다음 막연히 법령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감사원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뜬금없이 감사원 규칙이 들어가고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빠져요? 총리령 불용 빠지죠. 여기서도 총리령 불용 빠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총리령 불용 빠지는 거 앞에서 비슷한 거 뭐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예. 개인정보보호법 말고 자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정보공개법을 혼동하시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개인정보보호법 말고 정보공개법에서 9조 1항에서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호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령에서 이건 비공개 정보야 이렇게 지정을 한 경우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법령의 범위에 총리령 불령이 빠지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총리령 불령을 빠지게 하고 있어요. 뭐 주민등록번호를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권능을 부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에 총리령과 불령이 빠진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정보 주체 이거 공개 안 하면 막 정보 주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혹은 제3자도 들어간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동의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줄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됐죠. 그 다음에 6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에 법이 개정됐는데 2020년 개정으로 가명 처리를 한 개인정보 이걸 가명정보라고 하는데 정보주체가 동의가 없이도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와 특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들어만 두세요. 2020년에 법을 개정한 메인 취지는 뭐였냐면 빅데이터 구축이 메인 취지였어요. 물론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관련해서 그걸 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들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능을 확대하고 얘네를 이제 권력을 많이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긴 한데 이게 그것도 있지만 빅데이터 구축이 조금 목표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함부로 얘네들을 보유하게 된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튼 예외 규정에 해당해서 수집하게 된 개인정보를 그걸 또다시 건드리는 것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한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빅데이터 구축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빅데이터는 왜 구축해야 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무인 자동차 그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 국민들 그 경제학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뭐라 하죠? 행태 경제학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할 때 참조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인정보를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게 가명 처리를 한 다음에 가명 처리를 한 개인정보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요걸 권능을 약간 이렇게
가명 정보는 조금 느슨하게 해서 좀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최근에.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대대적 개정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취지죠. 그래서 뭐, 자, 지금부터는 또 들어만 두세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최근에 대대적으로 개정한 취지 중 하나가 빅데이터 구축,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능 부여,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가지고 흩어져 있던 것들을 막 다 통합한 거예요. 흩어져 있던 뭐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한 군데로 묶어놓은 건데, 그러면서 양이 엄청 많아졌고, 그러면서 얘는 이제 더 이상 행정법인가 이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됐고. 자, 이제 279쪽 가셔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볼게요. 얘는 조금 법주문을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거죠. 자, 기존에는,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고, 다만 어디까지 추가했냐면 그것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여기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맞죠? 개인정보를 그냥 요렇게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요렇게만. 근데 법을 개정하면서 추가를 한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이만큼을 이거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중요한 건데, 자, 보시면, 자, 요 1호 나모까지는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는 게 뭔 소리냐? 그거 어떻게 판단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주는데,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 판단 기준을 박아 넣었고요, 규정으로. 그 다음에 자, 감옥 나목이 이거, 감옥 나목 말하죠. 감옥나목을 제 1호 1호의 2, 제 1호의 2가 뭔데? 여기를 또 먼저 읽어야 되죠. 그래서, 자, 가명처리라는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정보만 봐가지고 얘가 누구지? 예를 들어서 막 김갑동, 뭐 키 183, 몸무게 70kg. 뭐야, 김갑동이 누구야? 김갑동이 누구지?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가적인 정보 뭐가 있을까? 핸드폰 번호 있으면 딱 바로 알겠죠. 예. 근데 그런 거 없이는 알아볼 수 없게 처리를 한 것을 가명 처리라고 하고, 그렇게 가명 처리된 개인 정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명 정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이거 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가지고 말장난해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뭐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오선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럽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추가 정보가 있어야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걸 가명 처리라고 하고, 가명 처리된 정보를 뭐라고 부르면 가명 정보라고 불러요. 다시 볼게요. 감옥 또는 남옥을 1호의 2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 그걸 갖다 가명 정보라고 한대요. 어쩌라고? 근데 그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의 범위에 포함시켜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다. 됐죠? 자, 나머지는 이제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강의 때 했던 거니까. 자, 4번 지금 볼까요? 279쪽에 4번이요. 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거 자, 기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는 기존 법령에는 여기까지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만. 그죠? 근데 제가 기출 표시를 그냥 여기도 다 통합해서 묶어 넣으면서 요거까지 집어넣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는 건 맞아요. 죽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법인이면 안 되고, 아무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해당 정보만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 쉽게 결합하면 그때는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또는 위 정보들을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없는, 그러니까 없이는 없는,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결합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정보까지 포함한다. 됐죠? 뭐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자, 4-5 볼까요? 이것도 신설 조항인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신설 조문이고 출제한 적 없지만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어 봅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가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싶은데 그때 혹시 할 수 있다라면 익명으로 해라. 익명이 뭐죠? 이름 없이 그냥 수집해라. 뭐 이름 없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저런 사람이 있었다, 누군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익명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가명으로라도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오선지로 어떻게 깔릴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익명이 먼저냐 가명이 먼저냐. 그러니까 일단 먼저 더 뭘 권장하는 거야? 익명을. 왜냐면 익명이면은, 그러니까 가명이면은 사실은 개체성을 띠게 되죠. 가명인 경우는 그 실제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조금 더 기억이 잘 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급적, 그러니까 데이터를 목적으로 가명 처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명 처리를 해가지고 가명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를 목적으로, 그래서 머리에 개체성이 기억이 잘 남지 않게 그냥 대체적인 경향성 이런 것들만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뭘 권장하는 거예요? 익명. 근데 익명으로는 정보를 처리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쓸 수가 없다. 그때는 가명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선지를 어떻게 깔릴 수 있다고요? 먼저 가명, 그 다음 안 되면 익명.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니라 익명으로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가명. 이렇게 들어가라. 규정이 있대요. 됐죠? 그 다음에 자, 4-3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써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개인정보보호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명 정보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 가명 정보도 다른 정보를 써도 아니죠. 죄송해요. 가명 정보는 다른 정보를 해야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없이는 없는 정보가 가명 정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명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써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건 애초에 그냥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법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련 지문으로서 법이 이렇게 신설됐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어 봅시다. 이거까지 알아두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근데 기초 표시가 없죠. 그래서 이건 저의 그냥 견해인 거여서 포기하실 분은 포기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됐고, 제가 볼 때는 약간 노량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가지고 약간 장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법 영역이 아니에요.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우리는 그 보수적으로 움직입시다. 어떻게 기출된 것까지만 보자. 그 정도까지만 봅시다. 그리고 나는 근데 좀 마음이 든든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는 제 책에 써 있는 것까지만 그냥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 만큼 한 거예요. 그 이상은 공부해도 머리에 안 남고 출제 가능성도 엄청 떨어져요. 됐고, 그 다음에 자, 280쪽에 6번 지문 볼게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거.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원칙적으로 얘를 못 건드리게 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얘를 건드리는 것, 그걸 처리라고 부르죠. 처리 방식을 유형화한 다음에 그 처리를 유형별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딱딱 엄격하게 규정을 하죠. 그 요건을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페널티를 가하죠. 어떻게?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때리거나 과징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가하는데, 이때 정보 처리자가 더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입증 책임까지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전환시키고 있어요. 다시, 입증 책임까지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전환시키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를 할 때에는 원고가,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놈이 나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과 관련된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일일이 모든 요건을 다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주고 있냐면,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원래는 이 규정이 없었더라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를 상대로 너는 그렇게 개인정보를 처리한 데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까지 정보 주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경우 거꾸로 리버스 시켜가지고
차라리 이번에는 다른 요건은 여전히 정보 주체가 입증하는 거 맞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 처리자가 건드린 놈이 고의나 과실이 니한테 없었다는 걸 입증해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못하면 그냥 있는 걸로 취급하게 만드는 거. 이걸 입증 책임 혹은 증명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입증 책임을 지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기본 강의 때도 한 거죠.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심화 강의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기본 강의 때도 한 것이긴 한데 요런 조문 있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그렇지 않다. 그러지 않다. 뭔 소리냐면 자, 이 경우에는 자, 원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손해를 입은 액수에 대해서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 액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1,000만 원만큼만 데미지를 입었으니까 가해자한테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특이하게도 제가 1,000만 원어치 손해를 입었는데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니까 맥시멈 3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배상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2천만 원 개이득을 본 거죠. 그것을 허락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특이한 건데 이게 대륙법계 국가와 이건 그냥 들어만 돼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대륙법계 국가에는 그러니까 이런 손해배상 책임이 이런 걸 갖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를 대륙법계 국가는 원래 없고 영미법계에서 발전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있어요. 아까 뭔 소리냐면 이것을 그래서 원래 손해배상의 대원칙이 대륙법에서는 손해를 입은 정도까지만 배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몰랐는데 요것을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로서 두고 있다고요. 뭐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근데 자, 이 6번이랑 6번 규정도 있고 6-4번 규정도 있는데 차이가 뭐냐? 얘는요 경과실로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경과실로,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과실로 손해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게 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징벌적 손해배상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 때문에 그냥 손해가 발생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만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3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요, 또 이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면서 또 이것까지 하고 있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입증 책임을 또 전환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때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증 책임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없다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자. 또 6-5번이 있는데 이것도 또 비슷한 조문이죠. 자, 이거는 이걸 갖다 이제 법정 손해배상 제도라고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과실도 된다는 거죠. 중과실이 아니니까 이나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이건 똑같죠. 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아까 전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갈 때는 원고가 청구를 하는 놈이 다 요건을 다 입증해야 된다고 했죠.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을. 근데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 예를 들어서 저의 주민등록번호가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에 의해서 유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네가 얼마를 손해를 입었는지까지. 그래서 그 손해액만큼 원칙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손해액 그래서 네 개인정보를 싸이월드가 유출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근데 그래서 너 얼마 손해봤는데 그래서 손해본 거 이렇게 된다고 0원일 수도 있어요. 0원.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걸 막 함부로 막 썼는데도 손해가 실제로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 이해돼요? 그리고 또 이 손해가 뭔가 그럼 선생님 정신적 책임 정신적 손해 이런 거 생각할 수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 손해 어떻게 입증해요? 이 정신적 손해라는 게 사실은 입증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손해액을 입증 안 해도 판사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선생님 그럼 3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걸 입증하면 그 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도 또 뭐까지 했냐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라고 해가지고 입증 책임을 여기서 또 전환하고 있죠. 입증 책임 전환은 전부 다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얘도 지금 기출된 적이 없는 지문인데 얘랑 같이 비교해서 세 가지가 있다. 얘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 네. 그만 나와.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9번. 자, 8번, 9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단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이고 실수로 유출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라 규정이 있대요. 그래 알려라. 알려야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얘가 무슨 조치를 취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9번 또 요걸 모를 수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을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여기서 보호위원회라고 말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요. 그 중요한 기관인 개요. 또는 대통령을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가 한 건이 유출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3,000건, 4,000건이 유출됐다. 그랬을 때는 대통령령을 정한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도 당연히 여기는 그냥 몇 건인지 사이즈 제한이 없으니까 무조건 알려야 되죠. 그러니까 정보 주체에게도 알리고 정보위원회나 전문기관에도 신고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령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얼마요? 이건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규정이 있고, 왜냐면 기출에서도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정보 주체에게도 알려야 되고, 그 규모가 크다 그러면 정보 주체에게도 알리고 보호위원회나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면 그 유출의 사이즈가 크면 얘네들이 이제 대응을 하도록,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282쪽 가셔서 19번 지문인데, 19번이요. 여기는 쉬었다가 19번 지문부터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